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50대 주력 백신인 모더나 수급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의 위기 예측 그리고 대응 능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는커녕 오히려 길고 굵게가 되는 건 아닌지 의문만 더 커지는 코로나 사태. 오늘도 보도본부 한나인 첫 소식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미 델타 변이는 최소한 과반 이상의 국내 코로나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4차) 대유행의 백신 수급 문제까지 정부의 집단 면역 목표가 큰 고비를 맞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 없던 수준의 강력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하지만 4단계 조치가 연장이 되면서 청와대는 짧고 굵게가 2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2주만 인내하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만큼 사실상 정부의 목표인 짧고 굵게 이 부분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50대 이하 접종 계획이 시작부터 꼬이게 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자신했던 11월 집단 면역 형성, 큰 고비를 맞게 된 상황입니다. 네, 먼저 이 신규 확진자 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65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보다 47명 늘면서 벌써 3주째 이 신규 확진자 수는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확진자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지역 발생 중 이 비수도권에서 505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이 비수도권 비중은 전날 40%를 넘은 데 이어서 오늘도 40%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철 성수기까지 맞물려서 자칫 전국적인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만큼 정부가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은 물론이고요. 풍선 효과를 고려해서 비수도권에도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죠. 이 비수도권 3단계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 조치에 따라서 기존대로 5인 이상 모임은 불가하고요.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서는 비수도권 일괄 3단계 격상에도 문을 열어놓고 모기 잡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은 물론이고 유흥시설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3단계에 유흥시설 집합 금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10시 제한 말고는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 확진자 수를 잡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들인 겁니다.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보상해주고 집합금지하는 그 업종에 대해서 2주간 확실히 하자. 지방에 보면 다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비수도권 3단계로 한다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물론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 경제와 방역 모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 전문가 일각에서 방역 강화를 외치는 이유, 바로 4차 대유행의 양상이 기존 1차, 2차, 3차 유행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없지만 지금은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델타 변이 검출률이 전체 감염자의 48%까지 올라가면서 이 델타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확산 속도를 보면 이미 50%를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전망인데, 이 때문에 전문가 일각에서는
6월 말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경고등이 커졌는데도 정부가 델타 변이에 수수방관하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정부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세종은 아직 아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별개의 위험 국가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 인도 변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해외에서의 평가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사를 해보면 네. 아직까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은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은 이제 영국발 변이가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예. 이미 델타 변이는 최소한 과반 이상의 국내 코로나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나라의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로 볼 때 지금 최소한 과반 이상으로 어찌면 곧 전체 유행이 델타 변이라고 간주를 해도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미 델타 변이가 뚫렸다 이러면서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시겠습니다. K-스탯 리서치가 KBS 의뢰로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42.3%를,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54.3%를 기록했는데요. 11월 집단 면역 역시 비관하는 의견이 낙관하는 의견을 앞지른 모양새였습니다. 결국 1년 상황들을 봤을 때 정부의 집단 면역 목표도 제대로 과연 되겠느냐, 제대로 잘 안 될 거다 이런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고 또 델타 변이 확산 이것도 역시 예측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우려되는 정부의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1월 집단 면역입니다. 바로 한국에 코로나 백신 4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한 이 모더나사가 최근 우리 정부의 생산 문제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국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제약사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노력하고 있는 중에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재 제약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파악되는 대로 제약사와 협의해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더나면 정부가 50대 접종의 주력 백신으로 제시한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50대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백신 도입에 보신 것처럼 먹구름이 끼게 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접종 일정, 이 역시도 꼬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모더나 수급 문제로 인해서 당초 모더나 접종을 하는 줄 알았던 50대 국민들 화이자로 병행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접종하는 이 50대는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위탁 의료기관을 빼고는 지역의 구분 없이 전원 화이자 접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더나사가 생산과 관련한 이슈를 통보하면서 불안했던 공급이 결국 차질을 빚게 된 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확보했다던 모더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을 이어왔었습니다. 청와대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연말에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2분기부터 총 2천만 명분 확보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그 백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모더나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대통령 말만 믿다가는 K-방역이 코리아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 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올해 2분기에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물량 2분기 11만 2천만 회분과 하반기 104만 회분으로 당초 약속받았다던 4천만 회 중
2.9%에 불과한 물량만 들어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모더나 수급 차질로 3분기 접종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50대 일부는 모더나 접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시기가 이 모더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맞고 2차 접종을 하는 건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일부 교차 접종을 하고 있었지만 이 모더나를 1차로 사용한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이 모더나가 공급 차질을 빚게 되면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화이자를 끌어쓰는 방법으로 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모더나 공급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40대 이하 접종 때 백신 부족 현상이 다시 닥칠 수 있다. 이런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40대 이하 접종은 8월 말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40대 이하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우려로 맞을 수가 없고 얀센 역시도 추후 연령 제한이 검토될 방침이었던 만큼 사실상 화이자와 모더나 이 두 백신만 믿어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더나를 맞기로 했던 50대가 화이자 물량을 가져가 버린다면 정부가 자신했던 9월 전 국민 70% 1차 접종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따라서 이 전문가 일각에서는 백신 선구매를 서둘렀다면 다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노바백스예요. 사실 노바백스 하는 백신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디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모더나만 문제가 아닌 게 노바백스도 현재로선 언제 들어올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바백스는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이 최악의 경우 올해 안에는 접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때문에 정부가 백신 수급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서 결국 국민들에게 자신했던 이 집단 면역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K스텔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보시면 이 백신을 이미 맞았거나 앞으로 맞겠다는 응답 86.4%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달 전과 비교하면 24%포인트나 뛰어 올랐는데 이 전문가들은 초기에 백신 수급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논란이 컸지만 그래도 믿을 건 백신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백신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최고치에 이르지만 결국 모더나 수급 불안이 현실이 되면서 집단 면역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백신 맞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의사를 밝히면서 빨리 맞게 해줘라 이런 지금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막상 정부가 많이 들어왔다는 몇 천만 회를 들어왔다던 그 모더나 백신 수급 계획이 지금 차질을 빚고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거 확산 부분은 예측이 또 정부가 좀 실패한 것 같고 근데 또 정부가 모더나사의 통보를 받고서도 며칠간 발표를 안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뭐가 좀 잘 어긋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뭐 한꺼번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지금 그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죠. 연초부터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한 얘기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끝내고 그렇죠. 11월까지 그 전 국민 그러니까 70% 3,600만 명에게 2차 접종을 끝내서 집단 면역을 완성하겠다. 네. 그런데 그 1월부터 이제 지금 7월 오늘 27일이죠. 지금까지 해서 마친 1차 접종이 끝난 게 32.9%. 네. 그럼 나머지 두 달 동안 지금 8, 9월, 9월 말로 치더라도 그럼 나머지 한 38% 두 달 안에 접종이 되나? 모더나든 파이자든 다른 백신이든 그 수급이 다 그 안에 가능한 건가?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다 그 맞은 분은 오늘 날짜로 13.5%입니다. 네. 그럼 11월까지 나머지 지금 막 60%, 70% 이렇게 더 맞을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접종이 백신 수급이 일주일 한 달 늦어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전체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방역 목표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위중한 사안입니다. 또 각자의 입장에서 봐도 저도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에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무슨 백신을 맞는다고 거기서 통보를 해줬지만 이걸 지금 상황 보니까 맞을 수 있는 건가? 8월 말에 접종을 하는 걸로 또는 어떤 분은 이제 9월 초에 접종하는 걸로 다 그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 약속도 조정하고 휴가도 조정하고
회사 업무 일정도 사실 조정을 많이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백신 휴가도 또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스케줄이 흔들리게 되면은 굉장히 그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권 기자가 잘 설명했지만 모더나를 1차로 맞고 2차에 다른 백신을 맞으면은 그거는 아직 임상 실험이 안 끝나서 안전한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개인 건강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인 목표도 그렇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정부가 솔직하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됐다. 미안하다.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자 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또 갑작스럽게 새로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뭐 불만도 생기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이 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일을 뭐 태만히 해서 이렇게 어려워진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일단 뭐 정부를 통제하면서 여기까지는 뭐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국민이 굉장히 좀 불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이 정부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숨진 이 국내 첫 사례에 대해서 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첫 인정이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남성은 지난달 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이 군인입니다. 이 접종 엿새 뒤인 13일 새벽 1시경 동료 병사에게 가슴 통증과 컨디션 저하를 호소했는데 아침 8시쯤 침상 옆 바닥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부검 결과 심장과 이 심장 전독의 주위에서 심근염 소견이 확인돼서 이 예방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심근염 사례로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최악의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를 둘러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 역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어제 국방위 질의에서 서욱 장관이 집단 감염으로 귀국한 청해부대 작전을 성공적으로 본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야당이 상황 인식부터 문제다 이러면서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서욱 장관이 현재 백신을 보내는데 오만과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엔 여당에서도 그것은 핑계다라는 지적들이 나온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유엔이라든지 연합 해군 사령부 등에도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저희가 노력을 아까 이제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현지에 보내는 거는 제반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기항하는 오만이라는 국가하고 협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거기 있는 백신도 맞출 수가 없었고 우리가 백신을 갖고 와서 맞추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그 접종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오만이 안 된다면 그 다른 나라도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확인 안 했습니다. 20개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군사적 외교적 역량을 보였어요. 그런 군사 역량이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의 핑계로 보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이틀 만에 20개 영공을 통과했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굉장히 거세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책임지라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국방부 장관이고 합참이라든가 해군 같은 것을 관리하잖아요. 총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본인의 어떤 주 임무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장병들의 건강의 문제는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청해부대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막기 위해서 오만 정부와 협조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만 정부가 이를 이제 거절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노력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지 않았어야 됐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접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뉴스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부산역에 내리면은 늘 뭔가 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에 마음이 설레곤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기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게 돼서 저도
참 그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오늘 6.25 전쟁 정전 6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낸 승리한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마치 지역 얘기를 한 것처럼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뭘 왜곡 보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판도 제가 제일 온건하게 했을 겁니다만. 민주당의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역주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원팀 정신으로 해나갑시다. 무리한 네거티브, 이것은 빨리 중단되고 자제될 필요가 있다.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원팀 정신으로 100% 헌신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네,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을 접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는데 두 사람과의 연이은 만남, 이 자연스럽게 야당의 4.7 재보궐선거 압승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동시에 정치선언 이후에는 처음으로 PK, 부산 경남 지역 방문으로 보수 표심의 구애를 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풀이도 되는 대목입니다. 윤 전 총장은 부산에서의 첫 행보로 박형준 시장과 부산 동구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기자 간담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중구 부산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하고 잠시 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부산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 식당을 찾아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어제 오늘 4.7 보궐선거 승리의 주역들을 잇따라 만난 모습부터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장님.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4.7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화로 최고위직에 선출직에 당선되신 오 시장님을 한번 공식적으로 예방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산에 추억이 없으면은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지 대부분이 서울 사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가본 도시가 아마 부산일 거예요. 이쪽 남부권의 주요 도시들을 정말 자생력이 있고 특색화된 발전이 가능한 그런 도시로 좀 가져가야 되고 그런 데 대한 어떤 국가 비전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우리 시장님께서 워낙 정책 통이시니까 잘만 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그렇습니다. 해양 도시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췄는데. 네, 윤 전 총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만남에서 부산의 잠재력과 부산 근무 당시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친근감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또 박형준 시장의 국가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죠. 이 부산의 발돋움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장제원 또 안병길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지역구를 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만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부산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는 이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부산 시민의 항쟁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PK 지역은 보수 텃밭으로 불려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 성향을 보이면서 이 선거철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의 오늘 부산 방문은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과 맞물려 이탈을 한 이 PK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행보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각계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다른 유력 주자죠. 야권의 유력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의 PK 대망론 역시 윤 전 총장의 부산 행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 전 원장도 국민의힘 입당하고 첫 공식 행보지가 바로 부산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경남 진해 출신인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조혜진, 박수영, 김미애 등 PK 지역의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PK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전 총장이 부산에 지역구를 둔 삼선의 장제원 의원과 또 초선의 안병길, 김희곤 의원과 점심자리를 같이 한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기억이 나는 것이 구민동 그 청사 건너편 골목으로 해가지고 이 대로 쪽까지 나와서 식당을 다닌 기억이 나요. 연탄불에다가 저거 좀 더 먹고 가자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술 한두 잔 먹으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국물 정말 궁금해요. 밀양식은 오연 뼈국물이고 이 집은 곰탕처럼 맑은 국물. 총장님 그 대유밥 얘기드리니까 그 옛날에 부산에 근무하실 때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나가면서 퇴근하시면서 대유밥 한 그릇 먹었던 기억이 굉장히 난다고. 네, 이어서 윤 전 총장은요 자갈치 시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을 또 만나서 밑바닥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최근 윤 전 총장 캠프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수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윤 전 총장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한 이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극구 반대했으면 이렇게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최재형 캠프의 그 김영우 실장이죠. 이분은 윤석열, 김종인 협업 통합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윤 전 총장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그 정치 행로를 잡고 가야 될 것으로 국민들도 다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현실 정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분들의 조언도 좀 받아가면서 좀 캠프를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최근에 여러분을 또 새로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들과 또 다른 정치권에 계신 분들에게 그 예측 가능성을 드리고 그렇게 늦지 않게 제 행로를 딱 결정을 해서 한번 결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 뵙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번 좀 휴가를 가신 모양인데 다녀오시거나 이러면 한번 뵐 생각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딱 걷다면 위원장과 가까이 정치 철학을 공유하면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 쉽게 합류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상과 비전을 윤석열 캠프를 통해서 구현하게 되면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엉뚱한 방식으로 헤매게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쓴소리를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대거 포진했다는 것은 이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협업 내지는 통합 내지는 뭐 그런 그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드세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김종인 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이게 포진이 된다면 그 캠프에 대한 어떤 그립이라 그럴까요? 그 영향력은 행사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여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후원금 계좌를 연 지 약 20시간 만에 후원금 한도액 25억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어제 저녁 기자 알림을 통해서 오후 8시 15분 마지막 입금을 끝으로 총 25억 6,545만 원의 후원금 모집이 완료됐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최단 기간 최다 모금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하고는 좀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후원금 모금 첫날에 약 9억 원을 모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모금 첫날에 약 8억 원을 모았다고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녁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는 약 24억여 원,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약 20억여 원을 각각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현재 대선 주자 가운데 후원금 모금 첫날 한도액을 다 채운 것은 윤 전 총장이 처음인 겁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다 이러면서 마음을 보태주신 여러분과 함께 상식이 통용되는 공정의 대한민국 꼭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오후에 오세훈 시장을 만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도 이야기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좀 비상식을 좀 회복해서 상식에 기반해서 국민들이 좀 예측 가능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그 지지와 그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대감들도 많아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 후원 모금 계좌를 열었는데 단 하루 만에 후원 모금 계좌의 상한액이 다 찼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6.29 선언 이후에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었던 일들이 국민 캠프의 출범과 단 하루 만에 후원금 모금이 꽉 찬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국민의 관심들을 모아가게 되면 나중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와 야권 전체의 이 정권 교체 승리 가능성을 훨씬 높이고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일단 하루 만에 후원금 법정 상한액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또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을 만났고요. 윤 전 총장의 PK 공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후원금도 중요한 문제고 부산 PK도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원금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증명된 수치라는 게 중요해요. 네. 실제로 증명된 수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뭐 여론조사가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4.7 그 보궐선거 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57대 39 나왔습니다. 그건 증명된 수치예요. 네. 부산도 그렇게 나왔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 민주당 여러 가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여론조사가 뭐 정확성 논란도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대체로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지지가 떨어진다, 이낙연이 다시 오른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후원금을 받아보니까 하루에 25억이 다 찼어요. 이재명 지사 9억 원, 이낙연 전 대표 8억 원, 추미애 전 장관 2억 원. 근데 여기는 하루에 25억 원 상한 다 하고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윤석열을 향한 지지세는 굉장히 강하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 숫자로 일단은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세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하나다.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입니다. 네. 부산은 왜 중요하냐? 지역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충청도 갔다가 호남 갔다가 대구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PK 부산 가야 되는 거겠죠.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까 최재형 기자가 잠깐 설명했지만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PK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거 있고 우리나라 전체 그 선거구를 100으로 보면은 수도권이 50이고 PK만 해서 16입니다. 16군데요. PK 10, 호남 10, 충청 10. 그러니까 PK가 얼마나 큰 지역구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난다. 자, 이제는 당으로 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에 안 들어가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갈 거냐? 날짜를 달라 이러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잘못된 그 요청이에요. 뭐 무슨 소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명분이라는 이유.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대선에 뛰어드는 게 본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심을 청취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들어가겠다는 게 하나. 두 번째 뭐냐면은 본인이 이른바 야권의 1위 주자인데 그냥 혼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인도 얘기해. 나 혼자 달랑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중도 인사건, 진보 인사건 이런 사람들 좀 모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 8월 10일까지 설득이 다 될지 15일까지 설득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날짜를 줄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진보, 중도 인사 이렇게 설득해서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요 선에서 마무리하고 그 대신 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 1위 주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나 모양새는 좀 갖춰달라. 대표가 요청하고 국회의원 한 40명이 연판장 돌리면서 요청하고
또 국민의힘 사람들이 캠프까지 와서 요청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절차를 갖춰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됐다, 한층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특히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치맥 회동 후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화면에 봤었는데 그 최고위원 회의 뒤에 본 벽에 보면 이제 배터리 모양의 그게 있는데 그 한 줄을 그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일어나서 빨간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하는 그런 장면도 어제 연출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충전을 선언한 셈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주도권 다툼은 지금부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이 등 떠밀리듯이 합류하는 모양새만큼은 피하고 싶을 테고 이 대세론을 확고히 하고 싶을 윤 전 총장과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으로 경선 레이스를 주관하겠다는 이 대표의 입장은 앞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월 10일 이렇게 윤 전 총장의 입당 날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 입장들, 목소리들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가 또 오후에 8월 11일 전후 유력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오보에 가까운 게요. 네. 제가 휴가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간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윤 총장님이 그러면은 대표 휴가 갔을 때 몰래 입당이라도 하려는 거니 일부러 들어오시. 본인 대충 그 이야기로 8월 중에는 입당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것도 좀 너무 늦지 않느냐. 기왕에 입당하겠다고 했으면 신속하게 입당하는 것이 맞고요. 눈여겨봤던 게 그리고 나서 이제 국힘 관계자의 어떤 멘트로 8월 10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게 수습이 되긴 했는데. 저는 사실 8월 10일은 처음 들어요. 최고위원회에서 날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하여튼 8월 10일은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선거는 뭐 한 8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긴 마라톤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경기를 보시는 국민들이나 또 여기에 직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저 사람이 뭐 트랙 밖에서 뛸지 뭐 뛰다가 들어올지 또 라인을 몇 번 라인을 고수해 갈지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이도훈 위원께서도 아까 설명 잠깐 해주긴 하셨었는데 오늘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뭐 인터뷰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입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입장을 뭐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양측 사이에 마지막에 조율할 게 좀 남아 있는 걸까요? 지금 확답을 줘버리면 지금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모호한 부분을 남겨놓는 것 같고요. 그 이준석 대표와 치맥회동 과정에서 보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굉장히 강점들이 보여져요. 굉장히 쉽게 소통하고 소탈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빨리 변신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네. 계속해서 입당을 촉구하고 왠지 불안한 후보, 엑스파일 같은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준석 대표와 치맥회동 한번 하고 나서 나는 국민의힘 입당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목표는 정권 교체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지율 하락 추세도 분명히 막는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되고 또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을 만났잖아요. 자신이 4.7 재보궐선거에 압승하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걸 명확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공을 세웠다 이거죠? 네. 정진석 의원이 이제 압도적인 승리의 원인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두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충분히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효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이 실은 무소속 후보 캠프에 가서 일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국민의힘과 확실히 할 것이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준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이 버스에 타기에 앞서서 자신의 조직, 세력화에 충분히 가지고 이준석 대표에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끌어오겠다. 내가 정권교체 선두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오락가락 행보에서
반전으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윤 전 총장이 이재명과 이낙연 두 여권 후보를 겨냥하고 나선 것, 이 부분도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우선 윤 전 총장 어제 이 월주 스님의 연결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추미애 전 장관하고 만났죠. 네, 그래서 아주 눈길을 끄는 투샷이었는데 이 어제 행사 자체가 엄숙한 자리였긴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특히나 더 냉기가 감도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은 추 전 장관은 반대편을, 또 윤 전 총장은 손에 쥔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더라도 두 사람 앞쪽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 헌화를 한 뒤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수사기관의 불기소에도 나눔의 집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기도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인격 말살을 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국가로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군사 독재 시절 폭력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간교하고 정교하게 국민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에 나눔의 집 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등 5명의 이사진에 대해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이 당시 경기도는 후원금 용도 이외의 사용, 또 보조금 목적 이외의 사용, 또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행정명령 처분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논란이 20년 넘게 나눔의 집 이사장을 맡았던 월주 스님을 물러나게 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윤 전 총장이 바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게 되는 대목입니다. 독재 정권보다 더하다. 내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된다.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여권에서 제기하는 이 아내 김건희 씨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맞불을 놨습니다. 맞불 대상은 이낙연 전 대표의 아내인 김숙희 씨입니다. 미술교사를 퇴임한 후 13년 만에 연 생애 첫 전시회에서 이 당시 전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전남지사로 유력하던 이 전 대표 아내의 그림 2점을 매입했다는 등의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국무총리 후보자일 때 성문회 석상에서 이미 거론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 공공기관이 이낙연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구매한 데 대해서 이 지위를 이용한 강매가 아니냐, 이렇게 집중 추궁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시죠. 전남개발공사가 부인 그림 2점을 사셨고 석점도 추가적으로 팔렸음이 분명한 겁니다. 전시회 도록에 따르면 여기 75점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그림을 500만 원에 구매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전부 판매했을 때는 이 금액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팔리는 전시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부인이신 김숙희 개인전 초청장에 보면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여기 인사말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남편의 이런 이 영향력과 권력을 이게 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 처신이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당시 이 후보자는 다른 중견 작가가 부인의 그림을 대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말로 심각한 모욕이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윤 전 총장하고 윤 전 총장 캠프가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공세에 나선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윤 총장 본인에 대한 이제 수사, 공수처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배우자의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그림 판매 갖고 문제를 하니까 그림 얘기하면은 이낙연 후보의 배우자는 문제 없냐,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야권의 1위 후보로서 내부에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 오르고 이낙연 후보 지지율 오르고 전체적으로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상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하게 되더라도
쉽게 그 내부에서 공격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항상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이렇게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입니다. 네. 네, 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이 내부적으로 공약과 비전 다듬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간 윤 전 총장이 만들겠다는 나라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캠프가 대선 1호 공약으로 안정적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이 부동산 정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내놓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이 바라는 걸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1호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윤 전 총장 또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용적률을 풀어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면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안해서 눈길을 끄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도봉구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이쪽이 지금 아파트 값이 상승 퍼센티지로 하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건가요? 여기가? 예, 도봉 강북이 좀 많이 오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 대란 때문에 시내 중심가나 강남 지역에 전세를 빼서 이쪽에다가 집을 사고자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가 또 오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정책을 계속 지금 바꿔나가는데 현장에서 느끼신 건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면 바로 집값이 뜁니다.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또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 이 현 정부의 기능 자체도 지적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놨는데 그 내용이 윤 전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목 때문인데요. 집권을 하게 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아예 없애겠다 이런 거예요? 네, 이유가요. 이 청와대에 사정 기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사실상의 공약으로 언급을 한 건데요. 이 윤 전 총장은 민정수석은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고 또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우리는 사정 기능이 너무 강하다 이러면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을 강하게 보이게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민정 기능은 다른 곳에 두면 된다. 대통령이 어떤 개인에 대한 사정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정치 시작하고 나서 너무 이제 반문, 너무 과거지향적 이런 행보만 치중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앞을 내다보는 공약이라든지 비전 뭐 이런 쪽으로 좀 제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재형 전 원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부산을 찾은 오늘 최 전 원장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유엔군 화장터를 방문했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안보 행보에 나선 건데요. 유엔군 화장장을 찾아서 묵념을 마친 최 원장은 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으며 북한의 평화 의지를 끌어내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면서 이 평화적인 통일을 유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 정부를 향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최 전 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6.25 전쟁 정전 6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단순히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세계가 그것을 막아낸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낸 승리한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쟁입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그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화장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친 최 전 원장은요, 청년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후보 등록 소회를 밝히면서 최근 고독사한 31세 청년을 언급을 했는데요. 최 전 원장은 얼마 전 6평 오피스텔에 살던 31살의 청년이 고독사했다는 뉴스를 받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 싸우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 전 원장이 어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로 볼 수 있는데 첫 메시지 주제는 청년이었고 또 첫 외부 행보로는 안보 이거였네요. 네, 그랬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시겠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26.9%, 이재명 지사가 26%, 이낙연 전 대표 18.2%,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이 8.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미만으로 굉장히 초박빙인 거고요. 그다음에 최 전 원장은 4.7%를 기록한 홍준표 의원과 오차 범인의 접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난주와 비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3.4%포인트 하락했고 이 지사의 지지율은 0.6%포인트 상승하면서 이 두 주자의 격차는 더욱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8.1%로 지금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네, 또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따로 나온 것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27.9%로 1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홍준표 의원이 13.7%, 최재형 전 원장 9.4%였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8.3%, 안철수 대표 5.5%, 원희룡 지사가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지도 조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범보수권 지지 성향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한 건데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최 전 원장보다 앞섰다. 저는 이게 눈에 좀 띄거든요. 네, 그렇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전 원장이 아직까지는 보수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그냥 견제하기 위한 표심으로 최재형 전 원장에게 쏠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당내 인사 가운데 다자 대결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주자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10% 지지율을 목전에 뒀다는 점 이런 대목들에서 최 전 원장 측의 분위기는 다소 고무돼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 최 전 원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저의 정책 비전이나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기대하시고 지원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여전히 하락세인 흐름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최 전 원장 지지율은 상승하는 분위기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지지율 판도 흐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주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데 그게 이낙연 후보한테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도로 빠졌다가 이낙연 후보한테 가는 그렇게 분석했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금씩 분석이 윤 전 총장이 조금 빠진 부분이 최재형 원장에게도 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전국 여론조사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걸 이제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26.9%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에요. 사실상 이제 이재명 지사와 뭐 같은 오차의 범위 한계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고 만약에 입당을 하면은 그게 더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제 본인 하기에 달렸겠죠. 최재형 원장은 지금 그러니까 입당하고 이제 공식 정치 선언 안 한 상태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1% 막 10%에 막 육박할 정도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대단한 그 상승세다. 근데 이분이 그 보수층에서는 이제 홍준표 저 의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약간 인지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 최 원장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최 원장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아는 사람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알게 되면 다 좋아하는데 그러나 지금 알지를 못하니까 좋아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지도를 어떻게 그 끌어올리냐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윤 전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그 윤 총장도 오르고 최 원장도 오르는 윈윈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막상 이제 윤 전 총장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경쟁을 하면 물론 그것도 윈윈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윤 전 총장 입당 초기에 양쪽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움직임이 보이느냐,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가 중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그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입당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른바 이 친윤계와 반윤계 사이에 이 세대결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최 전 원장 측은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을 캠프에 영입한 이 윤 전 총장 측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비겁하다라고까지 했는데 오늘 최 전 원장의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 김영우 의원은 욕심이 과한 것 같다라면서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근데 정치라는 게 역동성도 중요한데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있죠. 입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입당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는 새 분리기잖아요. 새 확장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대세는 우리다.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죠. 어느 캠프나 어느 대선 주자나 아마 그런 그 과욕에서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거가 새분리라고 해도 과욕이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묵인 또는 지지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최 전 원장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혜진 의원 등 이른바 최재형계 의원들이 비공개 긴급 회동을 갖고 최 전 원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를 한 건데요. 이 회동은 조혜진 의원이 주선을 했고 박대출, 김용판, 김미애, 정경희, 또 조명희 의원 등 6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 의원은 회동에서 최 전 원장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또 본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할 역할을 의논했다 이렇게 전했고 또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조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조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윤 총장님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황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갱년에서 우러나온 조언이 이제 이렇게 도움될 것도 많지만은 그걸 잘 걸러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그렇지 않은 건 또 이제 걸러서 걸르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내 윤 전 총장 지지 세력 역시 빠르게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은 어제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당내 친윤계가 실체를 드러냈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성동 의원은 오늘 당내에 친윤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국면이 되니까 결국 또 무슨 반 결국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가시화가 되니까 상당히 이제 의원들의 세력화 이런 구도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전개될까요? 상당히 세력화하고 어떤 경쟁 관계는 지속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한교안 사무총장이 그랬잖아요. 입당도 안 했는데 무슨 당직자들이 가서 도와주냐. 징계까지도 고려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견제가 이루어진 건데 이준석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플랫폼 정당으로서 모두 다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철수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버스에 지각해서 타지 않는 한은
당분간 뭐 징계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서 보면 뭐 욕심이 과하다, 비겁하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들을 내세우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대적할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견제감을 부각시키는 것 같고 다만 조용히 계신 분들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기다리겠다. 입당만 해라. 자신들이 확실하게 공격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편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백제 발언 논란으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방이 호남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이 되는데 이 백제 발언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발표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호남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7.2%포인트 하락한 30.8%, 이낙연 전 대표는 2.7%포인트 오른 34.4%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맥락이 무엇이든 그것이 지역주의를 소환하는 것이라면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투쟁을 거쳐 몸에 배운 민주당의 감수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특정 지역인이 확정이 힘들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다며 이재명 지사 본인의 본의가 왜곡됐다면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전국적인 확장력, 지역적인 확장력은 저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특정 지역이니까 좀 힘들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본의가 왜곡됐다면 표현을 잘못하신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저희들 보고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할 분들은 이런 그 지역주의에 기초한 대선 전략이라든지 또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은연중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 전략을 평소에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번 인터뷰에서 강하게 받고 계신 거죠. 이재명 지사 측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런 뜬금없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이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자 이 지역주의를 꺼내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당대표 시절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권리당원이 우수수 빠져나간 이유를 알겠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수행 실장을 맡은 이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이 말로만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한다. 신사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속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잘 되길 기원했다는 말의 일부분을 떼어내 지역주의 조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편협한 왜곡이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는데요. 이 관련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실제로 작년에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할 때 7월 30일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경기도청에 이재명 지사를 찾아와서 했던 면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이낙연 대표가 잘 되는 것이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진심의 말로 잘 되기를 기원했던 말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지역주의 조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편협한 왜곡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캠프의 대변인이나 후보나 모든 사람들이 언론 출신이 많은데 그렇게 편집해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왜곡이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양측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공방이 전혀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닌데요. 근데 어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제 공방 좀 그만해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또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측 오형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또 추가적으로 내면서 이렇게 경고 이후에도 사실상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 경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제 오전이죠.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각 캠프 총괄 본부장과 연석회의를 갖고 선 넘은 볼썽사나운 상호 공방
소방을 즉각 멈춰달라 이런 주문을 내놨고요. 또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친여 방송인으로 평가받는 김어준 씨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두 후보를 향해 적당히 해야 한다 이런 말을 꺼냈고 친노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반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명락대전을 향한 목소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최소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의 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지역주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양쪽 캠프에 제가 좀 경고를 드리고 싶은 게 그만들 하세요. 그런 지나간 얘기 하는 거는 듣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 좀 창피해. 그러니까 좀 모처럼 장이 섰는데 왜들 두 분이서 이렇게 너무 싸워. 이거는 적당히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어쨌든 원래 말이 많으면 좀 꼬투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그 시원하게 그 사이다 발언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잖아요. 그런 뜻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또 그런 그 트집을 잡힐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쓸데없이 뭐 작년에 왔을 때 그런 소리는 뭐하러 꺼내들어요. 그 꼬투리 잡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뭐 저 반반 책임이 있다. 반반 책임. 선관위가 자제령을 내렸는데도 별로 먹혀드는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1위 수성이냐 1위 탈환이냐와 관련해서 굉장한 싸움이 있고 지지율 추이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 자체는 뭐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백제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적은 없다. 다만 이 김대중 대통령도 김종필 전 총재와의 어떤 DJP 연합을 통해서 가졌다. 그렇지만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골고루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백제 발언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발언은 아니잖아요. 이런 좀 약간 백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지속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걸 또 어떤 지역주의적으로서 공격하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 대표. 보면 조금의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본선에 있어서는 실은 굉장히 불리한 요소 아닌가 싶고 이런 어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이라든가 이런 백제 발언 같은 경우는 결코 민주당에 그렇게 좋은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괴로운 처지였지만 제가 할 바는 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탄핵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걸 애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반대 표결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참 어리석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진실 공방에 대해 젊은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촉통 논쟁은요. 저걸 지금 뭐 소환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거라고 보는데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저런 거 다 잊어버렸을 텐데 뭐 탄핵에 네가 저 찬성 뭐 했냐 반대했냐 그 정도의 통을 가졌던 분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의 강에 들어가는 쪽이 집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투표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돌이 지나기도 전에 벌어진 탄핵 논쟁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여러 이슈를 다뤄주는 사람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양쪽 다 반반이다. 그리고 탄핵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진단이 맞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진, 일퇴, 이재명, 이낙연 양쪽이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멈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놓고 봐도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조금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그럼 측근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럼 측근 얘기해볼까? 옵티머스 문제를 던져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조금 옹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측근 가족 얘기해? 그러면 형수 욕설 또 그 녹음 파일이 그
가까운 그 유튜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누가 시켰는지 여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또 그 이재명 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굉장히 그 금기시되지만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쪽에서 이제 다시 백지를 들고 나오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쪽에서 다시 또 이제 법사위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왜 커지냐면은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이재명, 이낙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고 김경수 그 지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 친문 표심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네네. 때문에 당분간은 싸움을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